NHL 2016-2017 스탠리컵 파이널 내슈빌 프레데터스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피츠버그 원정에서 1, 2차전을 패했던 내슈빌이 홈에서 열린 3, 4차전을 모두 승리하고 시리즈를 2승 2패로 마쳤습니다. 2년 연속 우승의 피츠버그냐, 창단 첫 우승의 내슈빌이냐. 남은 5, 6, 7차전 3번의 경기를 통해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9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 비하인더넷 99회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6월 7일 수요일에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둘이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박김찬 PD가 또 업무상으로 좀 일정이 맞지 않아서 녹음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이현섭 기자님하고 손상호 기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연출만 해라. 출연진에서는 빠져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럴 수. 설마. 물론 예전에 뭐 제가 안 나왔을 때 깔끔한 진행을 한번 그죠.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또 NHL 얘기 거의 뭐 중심이다 보니까 오늘 두 기자님의 역할이 역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오늘도 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댓글 있는데요. 더러운 놈도 그린님. 지난번에 안양한라팀 경기를 보고 완전 남자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뭐 이분은 골든스테이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같네요. 더러운 놈도 그린이라는 아이디로 유추하신 건가요? 예,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 역시 NBA도 즐겨보시는 이현섭 기자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안양도 가시고 뭐 대미연 경기 인천도 가시고 하이원 경기 고양도 가시고 이러면 정말 아이스하키 매력에 더 빠지시지 않을까. 본 분들은 재밌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바로바로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리뉴님인데요. 피츠버그 2연승 후 2연패. 뭐 딱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NHL 얘기 잠시 후에 2승 2패가 된 이 시리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마스타님, 와우 쭉 가자 하셨네요. 이분은 내슈빌 팬인 것 같은데요, 약간. 예, 뭐 시점으로 봤을 때는 내슈빌 팬분인 것 같습니다. 마스타라는 용어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갑자기 군대 있을 때 많이 먹었던 마스타. 그렇죠. 저도 뭐 어느덧 오래됐네요. 아직 예비군이신가요? 민방이신가요? 예, 이제 아직은 예비군. 그러시군요. 저랑 박김찬 PD는 민방입니다. 네. 다음 페이스북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질문이 하나 또 역시 이분이 또 질문 비슷한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NA로 시작하는 역시나 아직도 못 읽겠는 그 아이디. 이분이 또 정보는 좀 어렵다고 하시면서 KHL의 쿤룬 레드스타즈 팀이 있잖아요. 이 팀의 정체가 뭐냐, 어떻게 생긴 팀이고 성적이나 운영은 어떠냐, 수익 모델은 있느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저희가 뭐 지난 회에 예전에도 쿤룬 스타즈에 대한 내용은 다룬 적은 있는데 한 번 더 간략하게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예, 뭐 쿤룬 레드스타즈 이제 작년부터 참가하게 된 중국 연고의 KHL 팀이고요. 대부분 유럽 북미 선수인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실 이 정도 리그에서 뛸 만한 자국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도 뭐 한두 명씩 지금 뭐 이중 국적을 가진 중국 선수들이 로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너무 적어요. 사실상은 이제 외국인 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어쨌든 프로팀이니까 뭐 외국인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어쨌든 쿼터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 뭐 어떻게 해서 나온 팀이고 성적 운영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적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플레이오프까지 갔었습니다.
잘했죠. 예, 뭐 작년에 굉장히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면서 플레이오프까지 갔고요. 제가 듣기로 운영 부분은 조금 이제 KHL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중국 협회 쪽이랑 그렇게 원활한 관계는 아니지만 약간은 좀 애매한 관계에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예, 뭐 제가 아무래도 중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쪽 소식은 조금은 예, 소홀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모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사실 수익 부분은 제대로 된 그게 없어도 어쨌든 2022년이라는 그 장기적인 모델에 걸맞게 이제 그때까지는 뭐 중국 팀들도 많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뭐 조금씩 로스터 구성해서 중국 선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2022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뭐 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KHL 팀은 글쎄요. 안양한라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긴 한데 좀 사실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나눈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KHL 팀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거를 유럽 전역을 사실상 KHL이라고 하면 핀란드 뭐 카자흐는 조금 뭐 중국 뭐 러시아 바로 옆이니까 좀 그렇다 치고요. 그냥 웬만한 유럽 국가는 다 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좀 유럽 국가 몇 개를 또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실 그 국내 지금 일본 러시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뭐 넉넉한 재정 상황이 아닐 텐데 굉장히 큰 스폰서가 딱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우리 의지로 진짜 무리를 해서라도 나가자 이러면은 제 생각에 그렇게 남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배구, 농구 등등해서 대기업들이 사실 팀을 꾸려서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쪽 다른 종목도 그렇게 뭐 운영적인 측면에서 넉넉하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뭐 계속 적자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그래도 저변이 많이 부족한 이 아이스하키 종목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KHL 팀을 뭐 창단을 목표로 뛰어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현실성이 지금으로서는 낮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굉장히 낮죠. 지금 뭐 그리고 우리나라 하키 마켓이 그 정도로 감당할 정도로 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바리스 아스타나랑 비교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아스타나는 어쨌든 러시아 귀화 외국인 이제 어떻게 보면 카자흐 쪽이니까요. 네. 그런 선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뭐 그냥 큰 틀에서 보면은 비슷한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주축 선수들을 공수 쪽에서 보강을 하고 그러니까 더 좋은 선수들을 보강을 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글쎄요. 그래도 지금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에요. 예. 네. 현실적인 어려움. 우리나라의 KHL 팀은 당장은 좀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드디어 저희 100회 특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세진 님인데요. 닉네임 폴 피핀과 실버버그입니다. 이분이군요. 예. 박세진님 실명이 나왔네요. 정모 참석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하키에 대하여 많이 알지 못하지만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방송도 하고 맥주도 하고 싶으시다고. 네, 평일 난 말고요.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은 괜찮을 것 같다고. 혹시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김영호님, NHL은 알아가는 단계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 되면 정모 참여도 하고 방송 참여도 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재환킴님, 옛날부터 네이버 라디오를 다운받아서 듣고 있습니다. 정모 가능하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우용님, 시간이 된다면 정모 참석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이렇게 총 4분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댓글을 먼저 달아주신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군요. 6월 10일 토요일에 일단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분을 미리 이제 사전 녹음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이 스케줄이 되시는지 좀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부득이하게 그날 뭐 시간이 안 되신다든지 뭐 참석이 좀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그 댓글 달아주신 순서대로 그 다음 댓글 순서대로 또 청취자분들께 또 한번 부탁을 드리고 스케줄을 구하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촉박하게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일단은 좀 송구스럽다는 또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하고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네 분이 다 참석을 하시면 좋겠는데 저희 뭐 스튜디오 여건상 네 분이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리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HL 코리아에 또 우리 손상호 기자가 링크를 걸어주셔갖고 또 거기에 또 좋은 반응들 해주신 분들 있어요. 거기 그 NHL 코리아 쪽으로 제가 뭐 일일이 내용은 다 소개를 못 드리지만 또 좋은 의견 뭐 잘 들었다고 또 남겨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 뭐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쪽 뭐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 이런 감상평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하인드넷 99회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NHL 2016-2017 올 시즌의 마지막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죠. 플레이오프 스탠리컵 파이널 내셔빌 프레데터스와 피츠버그 펭귄스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 2차전을 모두 피츠버그가 잡고 2연승을 달렸었는데 이번 주 내셔빌이 3, 4차전 똑같이 2연승을 하면서 지금 시리즈 2승 2패로 균형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오늘 두 기자님과 함께 3, 4차전 내용 그리고 앞으로 5차전 이후 내용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현지 바로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2승 2패 균형이 맞춰진 이번 파이널이 됐습니다. 먼저 3차전부터 들어가 볼까요? 5대1로 내셔빌이 승리를 거둔 경기였는데 1피리어드 시작 3분 만에 1, 2차전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이크 겐칠의 선제골로 피츠버그가 앞서 나갔었는데요. 하지만 내셔빌이 2피리어드 들어서면서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았고 로만 요시 선수 동점골 1대1이 됐고 바로 근데 42초 뒤에 프레드릭 구드로 선수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뒤집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제임스 닐의 추가골 2피리어드에서만 3골을 넣었고요. 3피리어드에서도 추가골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최종 스코어 5대1로 역전승. 내셔빌이 홈에서 이번 시리즈 첫 승을 거뒀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그 내셔빌로 넘어간 3차전, 4차전. 3차전을 앞두고 두 팀의 일단 기싸움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사실 스탠리컵 결승 같은 경우는 동부, 서부 팀이 이렇게 많아봤자 1년에 2번 정도밖에 못 만나는 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1, 2차전은 약간 뭔가 좀 저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막 치열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신경전이 대단하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예. 이번 그 시리즈 역시 2차전 이후로 좀 신경전이 이제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우선 2차전 직후 내셔빌이 좀 아쉽게 패배를 했잖아요. 1, 2차전 모두. 그래서 내셔빌의 주축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피케 수반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위험한 발언을 했죠. 뭐냐면은 3차전 승리를 완전 보장한다. 개런티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아무렇지도 않은 발언일 수도 있지만은 이 발언이 어떻게 보면 좀 북미 스포츠에서는 약간 좀 상대팀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따져도 이런 발언을 한 다음에 좀 역풍을 당해가지고 좀 놀림감이 되기도 했었고, 예. 옛날 제 기억에는 2011년 스탠리컵 결승에서 우리 헨릭 세딘이 결승전 7차전 승리를 장담한
승리를 장담한다고 했다고 좀 약간 놀림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그럼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이런 발언이 좀 괜히 분위기를 흐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피터 라비올렛 그 내시빌 감독은 뭐 그 자신감은 의미인데 뭐 나쁠 것이 뭐 있냐면서 그 수반의 발언에 힘을 더해줬고 결국 또 팀의 결국은 또 팀의 자신감 더해준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3, 4차전 그 모두 승리한 내십을 승리한 지금으로 볼 땐 그 수반의 발언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적절하고. 네. 그 자신만만했던 발언이 그래도 3차전에 이렇게 시원한 역전승으로 이어져서 PK 수반의 체면이 좀 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내시빌에서 열린 스탠리컵 결승전이었습니다. 내시빌이 창단 첫 지금 파이널 진출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처음 열리는 파이널인 만큼 참 내시빌의 홈 팬들의 분위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 내시빌은 그 미국에서도 그 뮤직시티, 음악의 도시라고 그 얘기할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내시빌 사람들이 흥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예. 이 그 내시빌이 내시빌 그 홈으로 0승 2패로 뒤지고 있으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뒤지고 있는 팀이 맞나 할 정도로 그 3차전을 앞두고 그 팬들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 경기장 분위기도 정말 열정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뭐 2000년도 초반부터 플레이오프를 10년 넘게 보긴 했지만은 이렇게 내시빌만큼 열정적인 팬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좀 뭐 지금까지 뭐 스탠리컵 결승에 오른 그 팀들 보면은 팬들 정말 열정적이긴 했지만은 내시빌은 그 예전의 그런 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한두 단계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다음 레벨로 좀 약간 그 차원이 좀 넘어갈 정도의 그 정말 열정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시빌 팬들은 그 본인들 지칭한 단어로 그 스매시빌이라고 불러요. 그 박살내다라는 그 단어의 스매시와 그 내시빌을 합친 단어로 표현하는데 어찌됐든 내시빌의 그런 그 열정적인 그 팬들의 응원도 그 여러모로 그 내시빌의 그 분위기를 그 좀 되찾는데 많이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스매시빌, 내시빌 팬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경기 보면서 내시빌도 유니폼 색깔이 노란색이고 피츠버그도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노랑 전쟁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근데 진짜 피츠버그 때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열정적이고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3차전 뭐 홈팀 내시빌의 승리였는데요. 3차전에서는 역시 그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내시빌의 진 면목을 또 한 번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내시빌은 이번 시즌 정규 시즌 때도 그 홈 성적이 좋았지만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번 그 3, 4차전 그 결승전에서 이긴 것까지 통틀어가지고 홈 경기 성적이 이제 9승 1패예요. 예. 그리고 뭐 총 득점이 그 34골인데 그 홈에서 그 기록한 실점은 그 팀 득점의 그 반도 안 되는 15골만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내시빌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선 내시빌이 홈에서 강한 이유이자 그 내시빌 3차전 특히 3차전 승리의 포인트를 그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뽑고 싶어요. 예. 우선 뭐 스포츠에서 뭐 홈팀 어드밴티지가 없을 수는 없죠 항상.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경기 이렇게 그 홈팀이라고 해도 그 경기력에 아주 크게 영향이 끼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 내시빌에서 열린 3, 4차전을 보면은 홈 관중들 이렇게 이런 응원들이 그 내시빌의 그 경기력을 한 10%, 20% 정도 상승시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고. 예. 우선 그 3차전 시작하자마자 그 피츠버그가 그 겐츠의 골로 앞서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내시빌은 이러다가 좀 싹쓸이 그 수입해 당한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있을만 했었어요. 하지만은 그 선취골 내주고 나서도 그 내시빌 팬들은 기죽지 않았고 계속 열정적인 응원을 보냈었고 그 덕분에 그 내시빌 선수들이 분위기를 계속 탔었고 계속해서 밀어붙였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그 2피리어드 초반에 그 요시하고 그 구드로가 그 연속골로 그 역전되고 나서 그때 그 내시빌 링크장 분위기가 사실상 그 내시빌이 이겼다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실제로 그 기세로 3골을 먼저 더 넣으면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내시빌 정말 팬들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네. 3차전 내시빌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던 결과였습니다. 이현숙 기자님, 그 내시빌의 그 3차전 승인이라고 할까요?
가장 그 주목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비력이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1, 2라인에 대한 수비가 완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상대방의 슈퍼스타 원투 펀치 누굽니까? 크로즈비 말킨 아닙니까? 네. NHL에서 가장 뛰어난 두 선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듀오를 지금 내슈빌이 너무 그냥 내슈빌 1, 2라인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 다 너무 잘 맡고 있습니다. 뭐 요시, 앨리스, 아르비드손, 피셔, 닐 이렇게 1라인, 그리고 스벤, 에크홀름, 포레스베리, 시즌스, 오베리 이렇게 이제 2라인으로 나오는데 이 두 라인이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고요. 가끔 이제 이 두 라인에서 살짝 꼬였을 때는 뭐 스미스, 에런 크루크, 왓슨 이렇게 공격진이 나오는데도 뭐 모든 라인이 이렇게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크로스비 말킨 라인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뭐 사실 3, 4차전을 어쨌든 잡았지 3차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차전에서 확실히 이 부분에서 빛이 났고요. 설리번 감독은 그래가지고 3차전에 좀 부진했던 캐스를 3라인으로 내리면서 그러니까 맥컬렌 라인으로 묶으면서 약간은 이제 좀 변화를 주려는 이제 움직임을 조금을 초반에 보여주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좀 다시 또 캐스 선수를 다시 말킨 선수랑 같이 올리는 이런 판단을 함으로써 사실상 1, 2라인을 좀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비를 좀 굉장히 공략하기 버거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예. 참 상대의 공격 봉쇄, 수비도 수비지만 거기다가 3차전 같은 경우에는 로마뇨 씨가 동점골 직접 득점에다가 역전골의 도움까지 포인트까지 올려주니까 내시빌 수비진의 그 역할이 더 돋보이지 않나 싶어요. 손상우 기자님도 뭐 내시빌의 수비 쪽은 칭찬 충분히 할만하다고 보시죠? 네, 그렇죠. 이번 뭐 플레이오프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시빌 수비진들은 그 이번 NHL 플레이오프에서 역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뭐냐면은 그 한 팀의 그 4명의 수비수들이 10포인트 이상 기록한 경우가 이번 시즌 전까지 딱 2번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그 내시빌 수비수의 그 탑4 요시, 앨리스, 수반, 에콤 이 선수 모두 10포인트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세 번째로 역사 쓰게 됐는데 예. 우선 그 2차전 그 3피리어드 때 내시빌 수비진이 좀 약간 실수를 좀 했었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패배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내시빌 수비진들이 좀 그 다시 정신을 어떻게 보면 좀 가다듬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예. 3차전, 4차전 정말 다 너무 잘해줬고 수비진이 우선 뭐 공격진도 잘 서포트를 하긴 하지만 그 수비진이 정말 그 타이트하게 수비를 하고 피츠버그 공격수들은 거의 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시빌 수비수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피츠버그의 공격 루트는 아주 단순해졌고 특히 뭐 3차전 같은 경우는 그 크로스비하고 말킨이 이 두 선수가 두 선수 모두 단 한 개 슈팅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피츠버그 지난 그 2006년 이후로 그 10년 동안 그 크로스비하고 말킨이 계속 뛰고 있는데 그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선수가 단 한 번의 그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플레이오프에서. 예. 그리고 그 페널티 킬링 역시 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차전 때도 그 7개의 페널티 킬링 모두 성공한 데 이어서 그 3, 4차전 모두 그 6번의 페널티 킬링을 했었는데 모두 막아내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 피츠버그의 좀 고만고만한 수비진은 그 내시빌의 좀 살벌한 포워 체킹에 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공격 전개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 가장 큰 차이는 두 팀 수비진의 레벨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예. 자, 내시빌 수비가 이끄는 힘, 뭐 계속해서 결과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3차전 피츠버그의 페인을 꼽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닉 보니노 선수가 이 경기를 나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닉 보니노 선수는 사실상 닉 보니노 선수가 2차전에 PK 수벤 선수의 슬랩샷을 발목에 맞고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경기는 뛰었었거든요. 예. 근데 뒤에 이제 나왔을 때는 목발을 집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내슈빌에 도착했을 때도 목발을 짚고 짐을 옮겼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었고 내슈빌에서 지금 계속 목발을 짚고 다닌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선수의 부재를 결국 넘어서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보니노 선수가 피츠버그 센터진에서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3라인 센터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매치업에서 이득, 그러니까 3라인에서의 매치업의 이득을 봐줌과 동시에 샷블락 뭐 이런 수비적인 역할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페널티 킬링에서 사실상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결국 빠진 것이 뭐 도저히 메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골 실점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피츠버그 선수의 글러브에 맞고 굴절되고 들어갔거든요. 예. 로만 러시 선수의 슬랩샷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보니노 선수였다면 아마 블록을 했을 겁니다. 완벽하게 블록을 할 수 있는 코스였고 그런데 이게 결국 굴절이 되면 사실 머리 선수는 어쩔 수가 없죠. 이 부분은 뭐 실점을 한 게. 그리고 이 경기에서 또 PK에서 2실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노 선수가 있었다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좀 공백이 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보니노 선수의 결국 공백을 메우지 못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중립 지역에서의 턴오버가 마다도 너무 많았습니다. 피츠버그가 이제 이 경기에서는 중립 지역의 턴오버가 좀 유달리 좀 많은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평소 이제 1, 2차전에도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조율이 잘 안 되면서 어려운 게임을 했었는데요. 뭐 3차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결국 홈에서 경기를 했어요. 1, 2차전에서는 이런 찬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이걸 이제 득점으로 바꾸는데 조금 어려움을 보였다면은 예. 이게 홈에서는 전혀 이제 뭐 원정의 부담감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 많은 찬스를 그대로 득점으로 안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득점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뭐 3차전부터 좀 넘어갈 조짐이 보이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닉 보니노 선수의 부재 속에 일단 PK에서 2골을 내줬다는 점, 3차전 같은 경우에 또 뭐 중립적 턴오버 말씀 주셨는데 그 3피리어드 초반에 3대1에서 4대1이 되는 그 장면 거기서도 결정적인 턴오버가 나오면서 결국은 네 번째 골 주면서 그냥 무너져버린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예, 피츠버그 쪽에 페인을 한번 또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홈으로 돌아와서 반격을 시작한 내슈빌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4차전 얘기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스탠리컵 파이널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4차전 얘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사실 4차전을 앞두고도 두 팀의 신경전이 대단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날카로워진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특히나 그 양 팀의 주축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시드니 크로스비하고 PK 수반 이 두 선수 간의 신경전이 현지에서 많은 이슈가 됐었다고요? 네, 좀 약간 웃겨요. 두 선수의 그 기동전이. 3차전 그 경기 후반 이미 그 내시빌의 승리로 거의 그 확정되었었던 그 순간에 그 두 선수 간의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예. 현장에서. 뭐 학회에서는 워낙 이런 일이 뭐 자주 벌어지는 신경전이어가지고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았는데, 그 수반이 그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인터뷰한 사람이 크로스비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냐 했더니 크로스비가 뭐 자기한테 입냄새 난다고, 구취가 난다고 시비를 걸었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수바는, 자기는 경기 전에 각을 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좀 이슈가 됐는데, 수반이 그 다음날 또 인터뷰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크로스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팬들 사이에서는, 크로스비가 좀 약간 너무 개인적인 약간 좀 선을 넘은 게 아니냐. 약간 좀 스트레스 토킹에도 약간 좀 선이 있는데 그런 선을 넘은 게 아니냐. 심지어는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 근데 또 보니까 또 크로스비는 인터뷰에서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수반 관심받기 좋아하는데 또 지금 지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번 결승전에서 좀 구치 게이트가 일어난 것 같은데 누구 말인 진실인가도 계속 토론이 벌어지고 있고 팬들 사이에서. 예. 그런데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크로스비가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수반은 좀 약간 이런 오버를 하기 때문에 좀 수반이 거짓말이지 않겠냐. 약간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지에서는. 네. 구치 게이트. 네. 두 분은 솔직하게 누구 말이 진짜라고 보세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네, 좀 제 생각에도 크로스비가 뭐 10년 이렇게 또 오랫동안 선수 생활했던 베테랑이기도 하고 예.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좀 수반이 좀 약간 오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더
드네요. 그동안에 수반이 해온 게 있으니까. 예. 너무 참작의 여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 부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러네요. 근데 뭐 수배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 또 4경기 들어가기 전에 또 리스테린 또 막 가방 안에 달고 또 퍼포먼스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선수들이 출근하는 게 잡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리스테린을 이렇게 막 가방에 가득 넣어서 막 들어가고 막 그런 게 또 잡힌 걸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잘. 아, 재밌어요. 아마 두 선수 당사자들은 지금 두 기자님 하신 얘기는 못 들을 거예요.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날카로워진 어떤 신경전과 함께 4차전으로 들어간 양 팀이었습니다. 4차전 결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4대1로 내슈빌이 또 승리를 거뒀는데 1피리어드 막판에 얀크록 선수의 선제골로 이제 내슈빌이 먼저 균형을 깼고요. 근데 바로 또 1분 뒤에 피츠버그 이 크로스비 선수가 동점골을 아주 브레이크어웨이에서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1대1이 됐었고 2피리어드 초반에 승부가 갈렸는데 그 비디오 판독이 있었어요. 챌린지를 통해서 프레데릭 구드로 선수의 골이 인정되면서 2대1로 내슈빌이 다시 리드를 잡았고요. 그 이후에 이 페카리네가 완전히 살아났죠. 대단한 그 슈퍼 세이브를 한번 합니다. 그 슈퍼 세이브 직후에 빅토르 아르비드슨 선수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3대1 그리고 3피리어드 막판에 그 포스베리 선수의 엠티 넷골까지 4대1로 내슈빌이 승리를 완성했고요. 2연패 후에 2연승 시리즈는 2승 2패 균형을 맞추게 됐습니다. 결국은 홈에서 강하다는 내슈빌이 홈 두 경기를 일단 다 잡은 격이 됐는데요. 이번 4차전의 승부처를 먼저 꼽아볼까요? 손성 기자님? 우선 그 4차전은 그 피츠버그가 1차전, 2차전도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4차전이 어떻게 보면 좀 피츠버그의 경기를 가장 좋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사람들 좀 동의를 할 것 같은데 특히 그 2피리어드 초반 그 1대1 상황에서 동점 상황에서 피츠버그가 계속해서 좀 역전할 찬스가 있었는데 그 리네한테 계속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시빌이 그 2대1로 이제 구드로의 골로 앞서갔을 때 아까도 그 우리 캐스터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피카리네가 몸을 날렸던 선방이 있었죠. 그리고 예. 이 장면이 제가 볼 때는 이 경기에 어떻게 보면 좀 터닝 포인트이자 뭐 승부처가 아닌가 싶어요. 그 스테이컵 결승 역사상에서도 뭐 그 몇 손가락이 아닌 최고의 세이브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 선방을 보고 나서 오늘은 좀 내시빌이 지기 힘들겠다. 어떻게든 이기겠구나.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결국 이 피카리네가 그 1차전, 2차전 때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런 부진을 말끔히 지우고 이 3차전, 4차전에서 그 두 경기에서 딱 그 2실점만 하면서 완전히 살아났어요. 특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홈에서 정말 강하더라고요. 이번 플레이오프 홈 경기 그 10경기 그 방어율이 95%입니다. 네. 사실 파이널 1, 2차전 페카리네가 조금은 실망스러웠는데 사실 그 두 경기 빼면 그동안 너무나 잘해왔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홈에서는 더 엄청난 또 수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페카리네 선수네요. 결국은 페카리네가 본 모습을 찾은 게 3, 4차전 내시빌로 승리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반면에 피츠버그의 맷 머레이 골리 얘기를 또 해봐야 될 텐데요. 1, 2차전 때 사실 머레이 선수가 잘해서 또 피츠버그 승리를 했었죠. 근데 3, 4차전에 조금 양상이 바뀌었어요. 예, 뭐 1, 2차 오타와전 이제 4차전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머레이 선수가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츠버그의 1, 2차전까지 승리를 이끌면서 역시나 스탠리컵을 들어본 골리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좀 보여주나 했는데 3, 4차전은 예전부터 있었던 그 글러브 사이드 쪽의 약점 이 부분이 다시금 노출이 되면서 좀 이제 불안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머레이 선수가 3, 4차전에서 9골을 실점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는 빼죠. 엠티넷이니까 하나 빼죠. 근데 그러면 8실점이라고 봐요. 근데 8실점에서 5실점이 글러브 사이드 쪽이었습니다. 글러브 사이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주시겠어요? 어느 부위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 선수가 글러브를 낀 쪽으로 날라온 슛을 이제 글러브 사이드 슛 방향이군요. 그렇죠. 일단 글러브 쪽 방향으로 날아온 슛 쪽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높이 글러브를 들었을 때 좀 약점이 있다라는 선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많이 해소된 모습을 시즌 중에도 좀 보여준 바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낮은 글러브 쪽에서 이런 좀 약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패드와 글러브의 위 그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3차전에서 굉장히 약점이 드러나서 제가 알기로는 3골인가 4골을 이제 그 글러브 사이드 쪽으로 먹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4차전 역시 이 부분이 좀 여실히 공략이 당하면서 그러니까 5실점 중에 하나를 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제임스 닐 선수의 골은 조금은 이제 운이 좋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포함하면 6실점인데 어쨌든 간에 3차전에서 요 약점을 내슈비를 발견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한 이후에 공략 성공한 이후에 4차전에서도 여기로 계속 실점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아르비드손 선수의 골도 굉장히 대표적인 이 예시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르비드손 선수의 골과 그 전 경기인 크랙 스미스 선수의 골이 거의 똑같아요. 이제 그 들어갔던 양상 장면이나 들어갔던 이제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약점이 다시금 노출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예. 5차전부터도 다시 사실은 이 부분에서 공략이 많이 당할 텐데 빨리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못한다면은 사실 이미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리즈에서 더 힘들게 가져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맷 머레이의 고민이 느껴지는 3, 4차전의 그 실점 장면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4차전 얘기로 돌아올 텐데 1, 2차전에 피츠버그의 루키 제이크 겐츠리 정말 스타로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이번 그 3, 4차전을 통해서는 반대로 내시빌의 루키 선수가 영웅이 됐는데 바로 프레드릭 구드로입니다. 2경기 연속 그 동점의 균형을 깨는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또 깜짝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그 프레데릭 구드로는 그 사실 저도 이번 플레이오프 전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선수예요. 보니까 이 구드로 선수는 그 드래프트에서 지명도 되지 않았었고 2년 전만 해도 3부 리그 ECHL에서 뛰고 있었던 완벽한 모형 선수였죠. 그 올 시즌 뭐 중반에 그 AHL에서 뛰다가 좀 컷해가지고 5경기를 뛰었지만은 그 득점 없었고 그 어시스트만 하나만 기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그 서부 결승에서 그 계속 그 헬스 스크래치로 있다가 그 라이언 조한슨이 이제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센터 자리에 구멍이 생겼고 그래서 그 센터인 구드로가 그 덕분에 자리를 꿰찼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번 결승에서 그 결승 1차전에서 비록 패하긴 했었지만 그 내시빌이 0대3으로 지고 있다가 3대3으로 정말 극적인 동점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동점골의 주인공이었고 또 그게 그 바로 NHL 그 데뷔 첫 골이었어요. 그리고 예. 그 3차전에 이어서 그 4차전까지 2경기 연속 결승골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드로 선수는 워낙 갑작스럽게 그 명단에 올라오면서 그 내시빌 라커룸에 자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커룸 구석에 좀 임시로 마련해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런 라커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구드로 선수는 뭐 경기만 뛸 수 있다면 그 바닥에서 그냥 그 준비해도 된다 뭐 이렇게 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드로는 이번 그 결승전에서 그 사라인에서 주로 뛰면서 눈에 그렇게 뭐 확 띄는 뭐 스킬은 없어 보이지만은 뭐 에너지도 있고요. 뭐 열심히 코어 체킹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무명 선수의 좀 반란이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좋네요 또. NHL 데뷔 첫 골부터 해서 이런 활약을 파이널에서 그것도 지금 팀은 창단 첫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그 첫 우승에 정말 그 영웅에 올라가고 있어요. 대단한 프레드릭 구드로 선수입니다. 앞서 사실 내슈빌의 수비진에 대한 칭찬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는 내슈빌의 공격진에 대해서도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진도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선수들의 이름값만 본다면 피츠버그가 압승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실제 맞대결로 봐서는 내시빌이 앞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팀의 그 이제 라인업을 보면은 정말 차이가 많죠. 가뜩이나 좀 내시빌이 좀 부족한데 인라인 센터인 그 조한슨까지 빠져버리니까 이름값에서 피츠버그한테 뭐 거의 뭐 NHL과 뭐 AHL급 수준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렇게 보일 정도로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내시빌이. 하지만은 구드로를 시작해서 뭐 무명 가까운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내시빌은 그 양크록 선수는 굉장히 그 넓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수에서 정말 맹활약하고 있고 이번 결승전에서도 벌써 그 4경기에서 4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그 크로스비 말킴 그 못지않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어스틴 왓슨이나 콜튼 시즌스 이런 선수들 그 이번 플레이오프까지 그 NHL 팬들이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선수도
정말 그 살벌하게 포 체킹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그 결승전에서 딱 그 1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던 그 주장이죠. 그 마이크 피셔도 이번 그 결승 4경기에서는 4포인트를 벌써 기록 중인데다가 또 상대 그 1라인, 2라인 모두 잘 막아주고 있더라고요. 주로 그 크로스비하고 그 매치업을 붙는 것 같은데. 예. 뭐 부상을 당해서 그 3주 동안 빠져 있었던 그 크레이크 스미스도 그 보이는 성적보다는 경기력이 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내시빌 선수들은 그 이름값에 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좀 피츠버그는 좀 주축 공격수들이 좀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네. 크로스비, 뭐 말킨 계속 얘기했지만은 우선 그 뭐 크로스비는 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좀 어느 정도 공격을 이끌고 있긴 하지만은 그 찬스를 그렇게 많이는 만들지 못하는 것 같고, 그 말킨이나 캐스 이 두 선수 모두 그 이번 시리즈 내내 그 내시빌의 타이트한 체킹에 좀 아주 좀 짜증나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네. 공격진에서도 정말 내시빌이 오히려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리즈를 뒤집을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어요. 이 내시빌의 공격진에 대해서도 이현숙 기자님도 또 같이 또 칭찬을 해주실 수 있다고요. 예, 뭐 4차전 항상 지금 1차전 4차전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잘 공략을 해내고 있습니다. 공격 부분은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4차전에 좀 눈에 띈 장면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좀 뒷공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긴 패스,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를 길게 주는 패스도 있고요. 살짝 좀 로빙 패스 비슷한 느낌으로 하는데 좀 뭐 덤펜체이스라고 보기에는 이제 너무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에서 이 부분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근데 피츠버그 수비진의 뒤를 좀 파고드는 이제 퍽을 뒤로 좀 보내서 이걸 이제 다시 따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큰 틀로는 좀 덤펜체이스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덤펜체이스보다 좀 뒤에서 이루어진다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 이런 경기 운영이 또 잘 먹혀들면서 거기에 덤펜체이스까지 같이 가죠. 이제 그런 그 공격 옵션까지 같이 붙으면서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운영이 또 가능하고 이러한 운영이 강점을 발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시빌의 공격진을 보시면은 전부 진짜 스케이팅 너무 잘 타고 너무 빠릅니다. 이런 예. 부분에서 속도 부분에서 지금 피츠버그 수비진과의 좀 차이를 벌릴 수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제 내슈빌 선수들 이제 공격수들의 기동력을 살펴보면요. 이런 예. 부분이 잘 먹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격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차전까지 피츠버그가 또 연패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래도 피츠버그가 보여준 그 4차전의 경기 내용,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도 있었어요. 예, 송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저도 4차전에서 굉장히 피츠버그가 어쨌든 경기는 잘 풀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데 3, 4차전을 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괜찮았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승부처에서 좀 좋은 집중력을 항상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예. 지금 3차전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한 점 차 리드를 빼앗겼을 때도 굉장히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그걸 바로 이제 다시 이제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왔었고 4차전에도 마찬가지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거의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리네 선수가 살아나면서 다 막아낸 거고 예, 결국 그렇게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 홈이네. 근데 역전을 당해버렸네. 이번 게임 힘들겠네. 이런 멘탈리티가 아니라 한 골 상관없네. 우리도 한 골 넣지 뭐. 이런 멘탈리티로 딱 아주 맞불 놓는 작전이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4차전에서는 좀 내슈빌과 비슷한 운영을 가져가더라고요. 이쪽은 근데 사실 내슈빌만큼 그렇게 수비진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뒷선에서 팽레이를 전개해 나가진 못했지만은 덤펜체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딱 중앙을 넘었을 때 그 퍽을 바로 상대방 지역으로 보내고 그걸 다시 우리 선수가 빨리 가서 받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좀 잘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내슈빌 선수들의 좀 이제 중립 지역을 파고드는 이런 걸 좀 잘 찾아내는 이런 모습도 4차전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예. 경기 운영 부분에서 좀 대등하게 가져가고 있고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이 부분은 아무리 2패를 하긴 했지만은 역시나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4차전까지 승부가 끝났고 2승 2패입니다. 이제 5, 6, 7차전 3경기가 남아있는데요. 일정을 안내해드리면 현지 시각 기준으로 5차전이 피츠버그에서 6월 8일 목요일에 있고요. 한국 시각으로는 금요일이죠. 그리고 6차전이 3일 뒤에 6월 11일 일요일 4시 빌에서 있습니다. 7차전 6월 14일 수요일에 다시 피츠버그에서 잡혀 있습니다. 뭐 최소 6차전은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피츠버그가 홈에서 2경기를 한다는 점 조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5차전 이후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피츠버그가 또 4차전에서 지긴 했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더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는 내시빌 쪽인 것 같은데 말이죠. 쉽지 않은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석 기자님. 네. 5차전 이후 승부 어떻게 보세요? 예, 3, 4차전의 경기력을 이제 딱 봤을 때는 내슈벨의 불안 요소를 지난주에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었던 린네 선수의 퍼포먼스와 이제 득점력, 이 부분이 모두 해소된 모습을 보이면서 예,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피츠버그는 사실상 뭐 4차전에서 그나마 좀 더 좋은 경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예. 작년에 사실 작년 파이널 생각해보면 세르제이 거의 완벽하게 압살하듯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불안 요소로 나타난 것 같고 닉 보니어 선수가 사실 4차전 직전에 스케이팅을 타면서 연습을 시작했다라는 말이 들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또 목발을 짚고 다닌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출전이 그렇게 뭐 굉장히 유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5차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으로 나와 있던 콜린 윌슨 선수가 파이널 한 경기 뛰지 못한 이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거의 뭐 크랙 스미스 선수급의 지금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최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복귀가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콜린 윌슨의 복귀 여부. 네, 이 선수가 이제 복귀한다는 거는 지금 내슈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더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피츠버그 홈이긴 하지만은 작년과 너무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4차전을 딱 잡고 홈으로 넘어왔잖아요. 예. 근데 뭐 어쨌든 홈에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피츠버그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한두 경기를 진 거고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완전 정반대입니다. 올해는 내슈빌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인 데서 한두 번 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5차전이 사실 정말 이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7전제 중에서 2대2로 나눠졌을 때 5차전의 승패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5차전을 잡는 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승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5차전에서 1, 2차전과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좀 밀리는 것 같지만 이기는. 그렇죠. 예. 어떻게든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런 모습에 좀 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2년 우승은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흐름도 그렇고 홈에서 5차전을 피츠버그가 내준다면 완전히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또 뭐 내슈빌이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홈 승률이 정말 압도적인 것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슈빌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5차전 이기는 팀이 우승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손성훈 기자님, 5차전 이후 손성훈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우선 뭐 봤을 때 피츠버그 이번 시즌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너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세노세랑 그 6차전까지 가긴 했지만은 그 피츠버그가 질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었거든요, 사실. 예. 하지만 이번에는 좀 어떻게 좀 진짜 우리 현석 기자님 말씀대로 좀 반대인 것 같은데, 여러모로 뭐 피츠버그의 빠른 아키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모자르고, 뭐 공격 수비 수비진의 뭐 크리스 리탱의 부재가 크고 공격진의 뭐 뎁트나 뭐 파괴력 모두 다 떨어지고 그래서 피츠버그로서는 그 좀 많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2승 2패긴 하지만 아직. 예. 그래서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좀 이틀간의 휴식을 얻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추스를 수 있고 이제 그 피츠버그 팬들도 어떻게 보면 좀 1차전, 2차전 어떻게 보면 좀 조용했거든요. 하지만은 3차전, 4차전 내시빌 팬들 보고 좀 자극받아가지고 5차전 때 좀 진짜 열광적인 또 응원을 보내면은 좀 피츠버그 좀 선수들이 좀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요소가 보이긴 해요. 예. 뭐 앞으로 홈 경기가 그 최대 2경기 남았으니까요. 그 반면에 그 내시빌은 분위기가 정말
정말 달아올랐죠. 너무 좋고 특히 홈에서는 절대 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6차전 내시빌에서 열린 6차전은 무조건 내시빌이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피츠버그는 홈에서 열리는 5차전 무조건 잡아야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뭐 6차전에서 좀 기적을 바라서 뭐 이기던지 아니면 7차전 다시 홈으로 돌아가지고 뭐 이긴다든지 그런 걸 바라야 될 것 같은데 뭐 피츠버그가 좀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고 특히 뭐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짜증나 있는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팀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모로 내시빌한테 좀 쏠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역시나 5차전이 중요하다라는 게 또 한 번 느껴지네요. 피츠버그 입장에선 더 중요하다. 5차전이. 예. 5차전을 잡아야 피츠버그가 우승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달아오르니 내시빌 과연 창단 첫 우승까지 갈런지 아니면 피츠버그의 저력이 또 한번 발휘될런지. 자, 딱 3경기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주목해 주시고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테니커 파이널 얘기 쭉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만 또 손상우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상우 기자님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이제 다음 주면 시리즈 다 끝날 것 같은데 또 마지막까지 현지에서 아주 달아오른 그런 분위기 계속해서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비하인더넷 99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뭐 간단하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쪽에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어서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본 니코 아이스벅스 팀 지난번에 감독 자리가 비었다. 원래 있던 감독이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 가면서 과연 누가 올 것이냐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바로 발표가 났네요. 예, 바로 제 기억에는 그날 저희 녹음 한 날 발표 난 걸로 그 기억을 직후에요? 하는데, 예, 거의 직후에 발표 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핀란드 출신의 아리페카 시에키넨이라는 분이 감독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감독이네요. 예, 선수 경력은 굉장히 화려하고요. 핀란드 리가 그리고 스웨덴 SHL 그리고 뭐 DEL까지 거쳐가지고 이탈리아로 이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고요. 핀란드 국가대표팀 경력도 한 차례 있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베스킬레 팀 감독 이제 SHL 쪽에 이제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로 이제 많이 했고요. 골리 코치도 이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 포지션 선수들의 포지션 골리였는데 그렇고 그리고 작년까지 이제 어시스턴트 코치 이베스킬레 팀에서 하고 올해 지금 벅스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다른 인선이라서 좀 뭐 재밌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치도 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후지사와 요시후미 씨가 코치로 부임을 했습니다. 예. 이분의 경력은 스마일 재팬이라고 불리는 일본 여자 국가대표팀, 굉장히 아시아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아닙니까? 이 팀의 감독을 맡았던 분입니다. 원래 있던 감독이 남자 대표팀 감독으로 갔는데 여자 대표팀 감독이었던 사람이 일단 코치로 온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제 재밌는 그림이 나오게 됐고요. 네. 저는 이 인선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 여자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이끈 분이 아이스벅스로 온다? 라고 했을 때 아이스벅스 어떤 시너지가 날지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여자 팀과 남자 팀의 이제 좀 다른 지도 스타일이 과연 남자 팀에도 먹힐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재밌게 이제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버크 헨리 씨는 이제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게 됐다고 이제 홈페이지에 그렇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주에 전망을 드렸던 바와 같이 버크 헨리 씨를 감독으로 안 치려고 그러나라고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외라면 의외지만 어떻게 보면 좀 또다시 변혁을 니코 아이스벅스가 택했다. 이런 부분은 좀 재밌는 인선인 것 같아요. 핀란드 출신의 외국인 감독 거기에 여자 대표팀의 성공기를 걸었던 사람을 코치로 이제 보좌를 하는 뭐 그런 지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스벅스네요. 네. 다른 팀들 소식이 있나요? 예, 뭐 오늘 방금 뜬 소식으로는 오지 이글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연습을 시작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는 로스터까지 전부
규칙이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아이스박스와 크레인즈도 지금 일본인 선수들이 계약은 완료가 됐다라고 발표를 다 했습니다. 예. 아이스박스는 일본인 선수 19명을 일단 계약을 마쳤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21명이었나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역시나 일본인 선수들의 계약은 완료가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외국인 선수가 2명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시즌에 달라지는 부분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죠. 그런데 아이스박스 쪽의 정보에 따르면은 지금 작년에 뛰었던 3명의 외국인 선수 케빈 미첼, 데이빗 벙크, 그다음에 마크 델라고 예.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교섭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그 셋 중에 2명과 계약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혹시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또 뭐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벅스도 3명 쓰는지 뭐 이렇게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최종 계약 판정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벅스는 다른 외국인 선수를 찾는 옵션보다는 작년에 있었던 선수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레인즈는 정보가 나온 게 없고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 선수와는 재계가 하지 않겠다는 방식을 밝혔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속속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세 팀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 뭐 아마도 6월 안으로는 뭔가 뭐 선수 구성이라든지 뭐 코칭 스태프 구성하고 있는 팀도 있기 때문에 6월 안으로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소식이 전달되지 않을까 뭐 예상해 보면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지금 뭐 다 웬만하면은 이제 거의 계약은 어느 정도는 다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정보의 공개 여부만이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있고 방금 또 오지글스 새로운 주장이 쿠지슈에이 선수. 지금 발표난 겁니까? 예, 방금 제가 확인을 했네요. 오늘 아침에 사실 이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예, 쿠지슈에이 선수가 주장으로 새로운 주장으로 이제 작년까지 하가유스케 선수였죠. 예. 이렇게 됐고 부주장으로는 이제 야마시타 타카우미 씨와 이제 미타무라 고스케 선수가 이제 부주장으로 이제 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레인스와 다르게 3명의 그냥 일단 기본적인 주장 1명, 부주장 2명 이런 체제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얘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99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안내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2017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가 6월 12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6월 12일 월요일부터 6월 24일 토요일까지 역시 장소는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리고요. 고등부 6팀이 나오죠. 경기고, 경복고, 경성고, 광성고, 보성고, 중동고까지. 지난 1차 리그 때 경기고가 오전 전승으로 우승을 했었는데 이제 2차 리그에 돌입합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고교 리그는 총 1, 2, 3차 리그까지 경기를 펼쳐서 나중에 이제 왕중왕전 최종 4팀만 이제 토너먼트로 또 한 번 더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목동 아이스링크 가시면 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의 미래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 온더스포츠 항상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과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가 100회입니다. 100회 특집. 아마도 NHL 스탠리컵 파이널이 막 끝난 직후에 딱 100회를 맞이해서 이게 또 타이밍도 묘한 것 같아요.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그 방송인데 뭐 저희로서는 또 100회라는 의미가 담긴 또 거기에 평소와는 다른 포맷의 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되네요.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이현숙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99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